오후 3시 평양행 비행기까지 남은 시간은 7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항이 아니라 병원 뒷문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정문까지 10m. 뒤에서 들린 목소리. 김여정 동무, 멈추시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노동당 부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나는 반역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그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2024년 4월 당 중앙위원회, 긴 타원형 테이블, 25개의 검은 인민복,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회의실. 북한에서 회의 분위기는 곧 권력의 방향입니다. 누가 먼저 언급되는지, 누가 발언권을 받는지,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그날 회의 첫머리에 나온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동무가 어제 군부대 시찰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11살 아이, 조카의 이름이 당 중앙위원회 회의 첫 문장에 올라왔다는 건 단순한 가족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시절에도, 김정일 장군님 시절에도 후계 구도는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공식 직함보다 먼저 회의 언급 순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나는 김여정입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북한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 아니, 이었습니다라고 해야 맞겠네요. 오빠의 눈빛이 나를 향했습니다. 여정 동무 의견 없습니까? 그 눈빛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그건 시험이었습니다. 주의 동무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정답이었을까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 평소 같으면 다가와 인사하던 부부장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내 이름을 부르다 말았고 누군가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권력은 총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선언도 숙청도 없이 사람들의 눈빛부터 변하는 겁니다. 차창 밖 대동강이 어두웠습니다. 4월인데도 날씨가 쌀쌀했어요. 아니, 날씨 탓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랬던 거죠. 창광원 관저 오후 6시 관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8살 아이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식, 평양중앙병원 의사가 왔습니다. 가장 실력 있다는 사람이었죠. 그는 청진기를 대고 맥을 짚고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동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 망설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약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재 때문에 수입이 막혔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오는 약이 간혹 장마당에. 하지만 가격이. 장마당, 밀수. 북한 최고 권력자의 조카가 장마당 밀수약에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 우리가 만든 체제가, 우리가 지켜온 혁명이 결국 제 아이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5살 아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를 걱정스럽게 보다가 물었죠. 엄마 아빠는 누구야? 나 기억 안 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최성은 쿠바에 있었습니다. 1년째. 북한에서 해외 파견은 명예이자 형벌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돌아올 수 있을지 당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까요.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안고 웃는 사진. 이분이 아빠야. 너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야. 왜 안 와요? 일 때문에 멀리 계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쪽짜리 진실이었죠. 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잠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김정일 장군님은 늘 말씀하셨죠. 여정아, 권력은 가족이 지키는 거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빠를 지키면 가족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날 회의에서 본 오빠의 눈빛, 주애를 향한 총애, 나를 향한 냉기,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없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 사이로 몇 개 안 되는 불빛만 깜빡였어요. 전기가 부족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6.25 전쟁 후에도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딸아이의 기침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복도를 건너 아이 방으로 갔어요. 담요를 2겹 덮고도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교 우편, 외무성에서 문건 묶음이 도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 쿠바 수교 추진 동향 분석 문건을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바와의 수교를 본격 추진, 아바나의 한국 대사관 개설 예정, 쿠바 정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 당의 평가. 이것은 혁명 우방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하지만 나는 달리 읽었습니다. 쿠바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었죠. 그날 저녁 외교 우편으로 남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당의 검열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문장들. 여정, 아바나는 평양과 정말 다릅니다. 여기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웃습니다. 거리에서 음악이 흐르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딸아이 천식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는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국 대사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꼭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어릴 적부터 배운 말이 떠올랐죠. 미제의 앞잡이, 원수의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편지 맨 아래 조그맣게 적힌 주소 하나. 배다도 지구 17번지. 왜 남편이 이 주소를 보냈을까요? 나는 노트를 꺼내 그 주소를 적었습니다. 왜 적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긴급회의.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쿠바가 우리를 배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한국과의 수교는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쿠바 주재 인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권력 핵심에 있었던 나는 잘 알았어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시, 사찰, 그리고 필요하면 숙청. 남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외무성 부상을 만났습니다. 여정 동무, 쿠바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만간 주재원들을 소환할 수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을 불러들인다? 아니면 내가 쿠바로 가게 될 수도. 관저 밤, 딸아이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반복되는 고통, 약을 먹여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나 언제 나아요? 곧 나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제재로 막힌 약, 밀수조차 불안정한 공급, 김정은의 조카인데도 제대로 된 치료 하나 받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남편의 편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받은 편지, 수십 통이 쌓여 있었죠. 하나하나 펼쳐 읽었습니다. 쿠바는 평양과 다릅니다. 가난하지만 자유롭습니다. 거리에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한인 가게에 가면 한국 상품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팔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나도 함께 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창밖, 평양의 밤, 6.25 전쟁 때도 아버지 시절에도 지켜온 이 도시. 하지만 지금은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 문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 배다도 지구 17번지. 나는 그 주소를 노트에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딸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힘들게 숨쉬며 자고 있었죠.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마를 짚었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확신이 됐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의 비서실. 여정 동무 원수님께서 오늘 오전 10시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식 호출. 중대한 일이 있다는 뜻. 차를 타고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7월의 평양은 무더웠어요.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이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걷고 있었죠. 긴 복도, 경호원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오빠의 목소리. 방은 넓었습니다. 큰 책상 뒤에 오빠가 앉아 있었죠. 창으로는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아라. 예전 같으면 여정아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앉아라였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상하관계. 쿠바 정세를 알고 있겠지? 예, 원수님. 한국과 수교했다. 우리를 배신한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곳 주재원들을 점검해야 한다. 내가 가라. 특사 자격으로.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를 쿠바로 보낸다고. 최성 동무도 점검 대상이다. 1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니 사상이 흔들렸을 수 있어. 남편을 의심한다는 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요.
원수님, 최성동무는 충성스러운 당원입니다. 그건 내가 가서 확인해. 잠시 침묵. 그리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도 된다. 네, 딸이 아프다며? 쿠바 기후가 도움이 될 거야. 아들도 아빠를 봐야 할 거 아니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는 걸. 오빠는 나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려가게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원수님. 일주일 뒤 출발한다. 준비해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에 올라타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죠. 관저 그날 저녁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기침을 하면서도 동생 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엄마,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우리 아빠한테 가는 거야. 쿠바라는 나라로. 정말요? 아빠 맞나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년 만에 아빠를 본다는 기쁨이 아이 얼굴에 다 나타났어요. 그래. 그리고 거기는 날씨가 좋아서 누나 기침도 나을 거야.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요? 나 숨쉬기 힘든 거 없어질까요?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밤 서재 아이들을 재우고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아이들 물건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손이 멈췄습니다. 평양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권력이 뭔지, 체제가 뭔지 몰랐던 시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들. 가장 최근 것을 꺼내 읽었죠. 여정, 한국 대사관 주소를 보냅니다. 배다도 지구 17번지입니다. 혹시 모르니. 기억해 두세요. 한국 대사관 주소. 왜 남편이 이걸 보냈을까요?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결심한 거였습니다. 창밖, 평양의 밤.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꿈속에서라도 행복한 건지. 배다도 지구 17번지. 그 주소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외워지도록. 그리고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일주일 후면 쿠바로 갑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빠의 눈빛, 남편의 편지, 아이들의 기침 소리,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나는 이 도시를 떠날 겁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 일까요? 7월 말 아바나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른 하늘, 야자수, 햇살,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되게 밝아요. 딸아이의 목소리. 그래요. 밝았습니다. 하늘도, 거리도, 사람들 표정도. 공항 밖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1년만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여정아, 손을 잡았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빠,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많이 컸네, 얘들아.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표정. 숙소로 가는 길, 차창밖, 아바나 거리는 평양과 달랐습니다. 낡았지만 활기가 있었죠. 사람들이 웃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게 뭐예요? 딸아이가 가리켰어요. 간판, 한글로 쓰인 간판. 한인 식당이야. 한국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응, 꽤 많아. 한국, 적국이라고 배웠던 나라.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한글 간판이 있었습니다. 첫밤 말레콘 해변.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변. 사람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여정아, 여기 공기가 다르지? 응, 나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 근데 이제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체제는 끝나가고 있어. 우리가 지키려는 게 뭔지 나도 모르겠어. 조심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여기는 평양이 아니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자유.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평생 자유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틀째 서울마트. 남편이 차를 다른 길로 몰았습니다. 어디가? 잠깐 들를 데가 있어. 한인가게. 서울마트라는 간판. 들어가 봐. 여기가. 한국 물건 파는 곳이야. 들어가 봐도 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선반에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라면, 음료수.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 어서 오세요. 한국말,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오 북에서 오셨어요? 어디서요? 평양에서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과자 좀 주세요, 애들아. 아주머니가 과자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뭘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과자를 뜯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공기가 달라요. 숨쉬기 편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한인 카페. 여기 왜 왔어? 누군가를 만나야 해. 누구?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 안녕하십니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외교관.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최성 씨한테 부탁받았습니다. 잠깐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희는 북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일어서려 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여정아, 들어만 봐. 제발. 외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대화만 하는 겁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대사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미안해. 깜짝 놀랐지? 당신 미쳤어? 아니, 정신 차린 거야. 여정아, 우리 아이들 생각해. 8월 5일 전문. 북한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정 동무, 평양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확인하러 오십시오. 암호화된 전문을 해독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었어요. 김여정 동무와 최성 동무는 8월 15일까지 귀국할 것. 아이들도 동반할 것. 8월 15일, 열흘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 귀국 명령이야. 열흘 후 남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그럼 이제 결정해야 하는구나. 카운트다운 시작. 열흘 후.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앉았습니다. 여정아, 나 먼저 말할게. 나는 안 돌아갈 거야. 평양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 미래 없어. 딸이 또 기침하고 아들이 굶주리고. 난 그거 못 봐. 하지만 뭐. 오빠, 조국, 혁명. 여정아, 우리 인생이야. 우리 아이들 인생이고. 손을 잡았습니다. 나 혼자라도 갈 거야. 대사관 가서 보호 요청할 거야. 근데 당신도 같이 가면 좋겠어. 가족이니까.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 아바나 야경, 평양과는 다른 밝은 야경, 열흘, 생각해볼게. 응. 근데 여정아, 열흘밖에 없어. 9일 전, 8일 전, 7일 전, 매일 아침 딸아이를 봤습니다. 편하게 숨 쉬는 아이를. 평양 돌아가면 이 아이는 다시 고통받는다. 6일 전, 5일 전, 4일 전, 보이부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붙었어요. 여정 동무, 귀국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짐도 안 쌌어요. 결정을 못했거든요. 3일 전, 2일 전, 딸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얼굴을 쓰다듬었죠.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어떻게든 결심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8월 15일 아침 8시, 비행기는 오후 3시, 남은 시간 7시간. 아이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바나의 아침 햇살, 마지막 아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아니면 북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엄마, 딸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 비행기 타요? 아직 모르겠어. 아이 품에 안겼죠. 오전 10시, 전화. 여정 동무, 짐은 다 쌌습니까? 오후 1시에 차량이 갑니다. 예, 거짓말. 짐을 하나도 싸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결정을. 여정아, 준비됐어? 응, 아니 모르겠어.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아이들이 평양에서 고통받는 거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보자. 같이. 정호, 남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러 간다고.
아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얘들아, 옷 편한 거 입어. 가방에 필요한 것만 넣어.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딸아이가 천식약을 챙겼습니다. 쿠바에서 구한 약, 평양에는 없는 약.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연락했어. 대사관에서 기다린대. 우리가 가면 바로 들여보내준다고. 보이부는 지금 차에서 감시 중이야. 우리가 나가면 따라올 거야. 그럼 어떻게? 속여야 해. 오후 12시 30분 보이부 요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네요.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셔야 합니까? 1시에 차량이 오는데 아이가 많이 아파요. 1시간만 다녀올게요.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정아, 괜찮아? 응. 해보자. 12시 50분 택시에 올랐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만 보이부 차량이 뒤따라왔어요.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출발. 뒤에서 보이부 차량도 따라왔습니다. 12시 53분 병원 도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이부 요원 한 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료받고 나올게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미리 준비한 계획. 뒷문 밖 또 다른 택시. 한국대사관에서 준비해준 차량. 빨리 타. 급출발. 12시 58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겁먹은 목소리.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조용히 있어. 창밖. 보이부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발각된 거였죠. 빨리 가주세요. 속력 상승. 아바나 거리를 달렸습니다. 사람들, 건물들 빠르게 지나갔죠. 오후 1시 3분. 저기에요. 저 건물. 한국대사관.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배다도 지구 17번지. 남편이 보내준 그 주소. 택시가 멈췄습니다. 뛰어내렸어요. 빨리. 보이부 차량도 멈췄습니다. 요원들이 뛰어내렸죠. 정문까지 10m. 김여정 동무. 멈추시오. 아이들 손을 잡고 정문으로 달렸습니다. 10m. 9, 8.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주세요. 우리 들여보내주세요. 7, 6, 5.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관. 빨리 들어오세요. 4, 3, 2. 뛰어들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뒤따라왔지만 1. 쾅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1시 4분. 문 열어. 김여정 동무. 나오시오.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남편이 안아줬어요. 됐어. 우리 해냈어.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외교관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적국이라고 배운 나라. 하지만 지금은 저희를 지켜주는 나라였습니다. 창문 너머 평양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 멀리 평양이 있었어요. 오빠가 있는 곳.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난 엄마야. 내 아이들을 살려야 해.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서울이라는 곳에 갈 거야. 거기서는 내가 숨 쉴 수 있어요? 그럼 마음껏 숨 쉴 수 있어. 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편한 미소. 문이 닫히는 순간 제 과거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김여정은 죽었어요. 이제 저는 그냥 두 아이의 엄마일 뿐이었죠. 3일 후 서울행 한국정부 전용기 인천공항 도착.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아줬죠. 우리 해냈어, 여정아. 응, 하나원 석 달, 탈북자 적응 교육.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음식 맛이 달랐고, 사람들 표정이 달랐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걸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바쁘나 봐. 평양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그래요. 평양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어요. 갈 곳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첫 마트, 이마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멈췄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선반마다 가득. 과자, 라면, 고기, 채소, 과일. 쿠바에서 본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응,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우와. 신기해하는 아이들. 저도 그랬어요. 24시간 편의점.
인터넷, 자유, 다 신기했죠. 1년 후 서울, 딸아이는 이제 기침을 안 합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해요.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권력자에서 평범한 주부. 어느 날 저녁, TV 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빠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야. 오빠요? 엄마한테 오빠 있어요. 응. 근데 이제 못 만나. 왜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TV를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38선 너머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묘소. 오빠, 제가 배신한 사람들.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혼잣말, 통일이 되면 평양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묘소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에 통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응, 별 보고 있었어. 엄마, 나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꿈에 대해서요. 무슨 꿈인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요. 그래? 왜? 엄마처럼. 천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그래, 꼭 의사 되렴.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버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일기.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웃었다. 자유롭게 숨쉬고 꿈을 꾸고 행복해했다. 권력보다 소중한 건 결국 가족이었다. 나는 김여정이 아니다. 그냥 두 아이의 엄마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밝았어요. 평양과는 달랐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죠. 아이들의 미래, 숨 쉴 수 있는 자유, 꿈꿀 수 있는 권리.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에 갈 겁니다. 부모님 묘소에 절하고 오빠에게 사과할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택했으니까요. 권력이 아닌 가족을, 체제가 아닌 자유를, 혁명이 아닌 사랑을.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에서 서울 주부가 된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다음 편에서는 평양이 왜 조용했는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본 숙청명단의 성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